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폭탄 발언 본방사수라는 말을 듣고 오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낚이신 겁니다. 폭탄 발언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영석 타임즈 다시 재개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 좀 끌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협동조합의 임직원 수가 정확하게 36명, 37명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13명의 제작 인력들이 제작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저로서는 사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노정명 국장 시절보다는 인원이 10여 명 줄었고 거기에 13명이 또 제작급을 하는데도 뉴스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이 어떠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작급하기 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무려 20명 이상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뉴스케이를 없앤다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해서입니다. 허위 주장입니다. 솔직히 노정명 국장 사임 이후 뉴스케이 못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 바로 방송제작국의 실무 직원들, 많이 그만두고 또 새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지금 제작급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이사진이 총출동해서 무슨 얘기냐, 국장이 사임했다고 뉴스 못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제작을 독려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말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뉴스케이 왜 없애겠습니까? 제작급부 하더라도 어떻게든 뉴스케이는 계속할 겁니다. 자, 이게 폭탄 발언이고요. 행정자치부가 경성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원래 정책이라는 게 일몰 예고제가 있습니다. 일몰이라는 건 해가 진다는 뜻인데요. 그 정책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일몰 예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매년 연말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1년 더 연기되고 해가지고 지금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30일에는 이걸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걸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습니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합니다. 경차 구입 시 수십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될 판입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 배기량 기준 1000cc 미만은 기아 자동차의 모닝, 그리고 레이, 그리고 한국 GM의 스파크가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 전망이어서 해당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연말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왜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느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경차 취득세 면제를 하면 그 혜택을 입을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지금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곳이 많습니다. 왜냐? 결정적인 것은 바로 부동산세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세는 그 일정 부분인가 그 자체가 일정 부분일 겁니다. 이 지방세로 보내주게 돼 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엄청난 분량의 초과 부동산세가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지방 재정 엄청나게 약화됐죠.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장악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해가지고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남시였죠. 성남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몇천억 원일 겁니다. 성남시청 지었죠. 이대엽 시장 시절입니다. 그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죠. 예,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다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재명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그 부분 많이 개선했죠. 물론 뭐 이재명 시장의 탁월한 지도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거기 판교에 많은 IT 기업들이 입주한 것도 그래서 지방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행운이었을 겁니다. 어떻든 뭐 행운을 다 떠나서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 재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시장 뽑을 때, 군수 뽑을 때, 구청장 뽑을 때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 그 주범이 이명박근혜 정권이고 그들이 이제는 경차 소유자의 등고를 빼서 그 재정을 메워주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차는 있어야 되는데 중대행차를 굴릴 수 없는 서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4% 수십만 원 지방세 세금 빼내가지고 지방세 메꾸겠다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서민들 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꾸겠다는 꼼수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정권은 부자들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재벌 기업들에게 세금 거둘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흘리고 여론이 나빠지면 야 검토도 못하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정권 참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뭐 하나마나 할 정도, 그런 얘기겠지만 청년층 일자리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 애로 계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꼴인 무려 11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7에서 8%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해 들어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불과 한 2-3%포인트 차이 아니냐 할 일이 아니겠죠. 이게 퍼센티지가 한 자릿수라고 하지만은 포인트가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전체 실업률은 4.1%지만 청년 실업률은 그 2.5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40% 초반인 청년 고용률, 요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이른바 늘지오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겠죠.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예. 존경할 만한 분이야. 자기가 못 지킬 일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는 성수인 것 같아. 아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공약은 다녀놓고 그리고 단 하나도 안 지킬까. 난 참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하신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늘 지요 공약 기억들 그렇지요. 나시죠? 예, 참 기억납니다. 동아리 있다고 말은 잘한다. 아이고. 자, 경향 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선 대선용 나쁜 일자리가 청년 고용 대책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내놓았습니다. 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라는 거 이것은 2017년까지 20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보관이 담긴 대책입니다. 공공부문 5만 3천 개, 민간부문 3만 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 8천 개 정도 더 확보될 것이다 뭐 이런 거고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이건 뭡니까? 일자리 기회. 네. 일자리 기회라는 게 1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좀 계속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나 잘 이해가 안 가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이 되면 네. 청년 고용률이 1.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정부가 기회라는 표현을 썼듯이 민간 일자리 12만 5천 개는 청년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등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한 임시직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임금 피크제 적용 기업에 주는 지원금 제도를 3년 연장키로 한 것 역시 대기업 특혜, 결과적인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익을 쌓아두고도 여전히 배불리기에만 골몰하는 대기업이 스스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게 나쁜 일자리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 살게 된다는 낙수 효과, 이거 이미 그런 효과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진 근본 원인에 손을 대야 할 것입니다. 고학력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적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 요원합니다. 예. 뭐 일자리에 대해서는 참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제 대기업들도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는 게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늘어야 사실은 전체 일자리가 느는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옛날에는 안 이랬거든. 야,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뭐 삼성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 뭐 괜찮은데 들어갔구나 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자리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삼성 뭐 이런 건 아니었죠. 아이 그냥 뭐 삼성 들어갔네. 아이고 현대 들어갔네. 야 거기 뭐 돈은 좀 많이 준다고 그러지만은 일 엄청나게 빡세다며 뭐 명복을 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삼성 들어간 거하고 일반 중소기업 들어간 거하고는 진짜 옛날에는 서울대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나 시골 가면은 서울대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집안에 경사났던 거거든. 요즘은 삼성 들어갔다면 삼성 현대 뭐 이런 데 들어갔다면 아주 집안에 경사나는 거야. 이 정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원인을 진단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뭐 지원금 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미 이 너무나 불균형하게 대기업이 우세한
이런 이제 일자리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지원을 줘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중소기업 분야를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골목 상권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인데 이 정권은 그 전부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 해서 22만 개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계속 투자를 해주고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된 거죠.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좋은 일자리란 뭘까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예. 그쵸. 갑자기 질문 받으시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생각을 막상 안 해본 대목인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예. 좋은 일자리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직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직원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뭘까? 그건 우리 지금 월급쟁이 노릇하고 있는 김어준 PD가 더 잘할 것 아니야. 그렇죠. 일단 막연하게나마 뭐 월급의 액수 자체, 월급의 앞자리 단순히 이런 것만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이런 거 아닐까 예. 싶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그러면 뭐 최고죠. 이게 이제 베스트고 그 다음에 보람은 있는데 뭐 어디 시민단체 간사들처럼 뭐 한 달에 고생 너무 많이 하시죠, 다들. 급여 진짜 형편없습니다. 내가 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거의 30-40만 원에서 70-80만 원 실비만 받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고생 너무 많이 그렇죠. 하시죠. 그래서 네. 보람이 있으면서도 급여도 인간적인 생활이 최소한으로 가능한 액수. 그렇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그런 직장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부가 이런 대책 내놓고 또 청년 뭐 비정규 일자리 뭐 이 일자리의 직업의 질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나쁜 일자리만 계속 양산해서 뭐 하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한 문제 제기인데 나쁜 일자리 사실 뭡니까? 거꾸로지. 고용이 불안함. 뭐 월급 많이 안 주고 그런 거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매우 이상적인 베스트 일자리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는 참 밝아질 겁니다. 근데 나쁜 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보는 좋은 일자리는 일 안 하고 월급 많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노정하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쫄따구부터 쭉 올라갔던 직장인들이니까 보면은 간부들은 항상 쉽게 말이야, 월급은 받아 처먹으면서 일은 안 하고 어떻게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자유로우냐? 뭐 그렇진 않아요.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아침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도 한 5, 6년 가까이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잠잘 때 4시간 외에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도 많이 했어요. 뭐 거의 졸면서 그때는 상계동에 있어가지고 여의도까지 출근하면 뭐 한 20분 만에 갔거든요. 상계동에서 여의도까지 날아갔죠. 새벽에. 네. 그러니까 뭐 삐끗 졸면 그대로 홍콩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물론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진짜 그 20시간 일을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침 마감 끝나면은 바로 싸우다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그냥 오후 2시 보고할 때까지 딥잡니다. 자고 2시쯤 되면 보고하고 그 다음에 취재한다고 나와가지고 물론 뭐 취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가지고 뭐 다시 또 이발소나 사우나 가가지고 한숨 늘어지게 자고 보고할 거 씩 올리고 10시에 잠깐 퇴근해가지고 부장 얼굴 안 보고 회의하고 퇴근하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재한다는 또 명목으로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술 이빠이 먹고 밤 12시까지 부활. 물론 그게 취재 일환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상한 얘기 한 줄 얻어 걸치면은 그거 취재해가지고 특종을 내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든 상사들에게는 일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이면서 사실은 꾀를 피우는 이제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됐죠. 뭐 그건 아마 영원히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정부가 내놨다는 이거. 네.
20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일자리 기회 12만 5천 개. 일자리 기회. 근데 이거 이런 진짜 걸 합산해서 이렇게 홍보합니까? 그리고 왜 그대로 씁니까? 아니 그 밑바닥에 있는 거를 예.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해외의 노동자들을 예. 수입하는 국가. 물론 우리도 옛날에 서독에 광부도 가고 간호원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서독이나 저기 이런 데서 왜 수입을 했겠습니까? 자기 나라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싸니까 수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인원 제한이 있었고요. 말하자면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틀 속에서 해외 노동자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재벌 기업들의 그 요구인데, 혹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너무나 악화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을 경영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는 또 특히 이제 연변이라든지 혹은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도 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부를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무슨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다음에 베트남 온갖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중하층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들이 존재하는 한은 쉽게 얘기해서 고임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비싼 임금 주고 국내 사람 씁니까? 싸구려. 내가 어떤 분한테 지난번에 그 팽목항 갔을 때 그 3호 중공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힘들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합원 한 분이 그 조선을 이제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배가 이제 집처럼 만들어요. 씨로 만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밑에서 쌓아 올리는데, 쌓아 올리다 보면은 중간에 만들어 놓은 그 배 구조물이 녹이 슬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수압, 아주 센 수압 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가서 이제 하는 게 이게 상당히 고된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그냥 방처럼 크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기어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듯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일일이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샤로 뺑기 다 칠하고 방수도로 칠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진짜 힘들어서 오래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그 양반 그런 일을 했던 분하고 그때 이제 월출산을 같이 가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들었거든요. 목포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조합원 두 분하고 이제 월출산을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무슨 스탄 국가인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상한 국가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덩치도 크고 무엇보다도 인내력이 좋아가지고 끝내주게 일을 한대요. 근데 자기보다 임금 훨씬 적게 받고 이러니 임금 올려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임금 올려달라면 그럼 간두세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참 그것도 엄청 복잡한 문제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죠. 외국인 근데 노동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기꺼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정책적으로 잘 컨트롤이 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압력을 너무 맞게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 나가는 이런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정권이죠. 중소기업이 기업의 대다수의 영역을 차지하는데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탄탄해져야 되는데 사실 대중소기업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하루하루 수지 맞추기 벅찬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안 하냐 이거 따지는 것도 참 가혹한 일이고 그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저임금 논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임금이 되는 이상한 현실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그렇죠.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 기본 개념이 최소한 이거는 줘라 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데 이것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한 취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 아니죠. 이게 최저성이다라는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걸 최고선으로 여깁니다. 그래도 여기 최저임금은 줘. 또 어떤 데는 여기 최저임금도 안 줘. 이렇게 되거든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이제 좋은 논리들이 많죠.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가장 저층일수록
소득을 올리면은 소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가 100원을 번다고 해서 100원 다 쓰진 않아요. 저축도 하고, 뭐 적금도 넣고,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연금도 넣고, 뺄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자기가 쓰는 비율을 5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 먹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면은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500만 자영업자들 전부 영시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제일 하기 쉬운 게 커피숍이니까. 아니 저기 뭐야 저 홍대 입구에 있는 그 골목에서 여기 우리 저 합정동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걸어오는데 그때 세 보니까 아니 그것도 저기 큰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사실은 이면도로 전부 그 저기 빌라들입니다. 커피 가게가 1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기가 막혔지. 그러니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리면은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이 확 증가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문 닫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고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최저임금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이 접근을 참 어디서 해야 될지 실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저기 냉정한 분은 어이 씨발 씨발은 죄송합니다. 저기 어이 말이야. 저기 자영업 하기 쉽다고 누구나 다 하니까 이렇게 저기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망할 때서는 망하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직접 저기 커피 가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하면 패죽이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든 최저임금 문제도 서로 시각을 달리 해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참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앉혀놓으면 대통령 한다고 까는 소리입니다. 김영삼이 이제 뭐 머리는 빌린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만든 다음에 아주 개판 쳐가지고 IMF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내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보니까 지도자가 진짜 중요하다. 아무나 맡겨놓으면 한다고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나 맡겨놓으면 한다는 그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노무현 김대중 때의 공무원들과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의 공무원을 보라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예. 자,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얘기죠.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요즘 주창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이라는 거, 예, 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수반합니다. 어차피 뭐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이 포함된 것도 아닌 탓에 왜 하필 지금 이른바 노동개혁이라는 걸 밀어붙일까라는 즉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두문 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이 오늘자 경향신문에 칼럼을 한 편 썼는데요.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왜 하필 지금 노동개혁일까입니다. 네. 예, 이 왜 하필 지금이라는 질문에 대한 이철희 소장 나름의 답을 내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드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원칙과 소신이라는 이름 하에 일체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타협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죠. 네. 이제 힘으로 관철시킬 때라고 박 대통령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면 그걸로 끝.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다음부터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추론도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이 어젠더를 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 경제팀, 나아가 정부 차원의 무능이 겹쳐져서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런 기초 여건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가 안 되는 이 핑계거리,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데 대한 핑계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필요성의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이철희 소장의 주장입니다. 노조 정규직 이기주의를 타깃으로 삼고 다수의 비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항하도록 하는 노노 갈등의 프레임. 이거 참 간교한 갈등의 프레임 아닙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을 동원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보수 성향의 지지층은 결집하기 쉬워집니다. 정부의 실적에 대한 평가나 실정에 대한 심판 정서가 투표의 핵심 잣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 진영 대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진영으로 나뉘어 강하게 대립하면 특정 진영의 잘잘못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입니다. 지지층의 충성도와 결집도에서 거의 절대적 우위를 누리는 여권이니까 진영 대결은 그들에게 유리한 지형이겠죠. 이 진영 대결을 조성하는 데 가장 좋은 이슈가 노동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제기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를 잃는 개혁이란 김무성 대표의 말은 정치적 블러핑에 불과하다고 이철희 소장은 지적합니다. 제가 목이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릴 일이 있나? 우리 김효진 PD가? 갑자기 목에 좀 답답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짚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철이라는 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표를 잃는 게 까는 소리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지적했던 대로 이제 노동과 북한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갈라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런 전략이고. 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진작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선거용 효과가 있을 거다, 선거에. 성과가. 예. 왜냐면은 이게 사실 참 교묘한 전략이에요. 예. 노동계 전략이. 그래서 야권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 야권의 영향이 될지 이건 의문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현진 PD가 그런 얘기 했잖아.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는 얘기. 예.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일해가지고 역량이 높아지면은 고임금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한 50, 60 됐을 때 월급 많이 받는다는 기대와 전망이 없으면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러나 이 정의가 사회 분위기가 악화되면은 질투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저 새끼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간다고 그런 얘기하는 병신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의외로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중반 이후에 고임금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젊은 층에 투자하겠다. 그림은 쫙 나오거든. 그렇죠. 그리고 노인네들에게는 무슨 혜택을 주느냐?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게 사실 참 그냥 나가는 것보단 조금 그렇지. 그래도 월급 좀 적게 받더라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한 60대 가지고 65세, 60대 되면 그게 말이 맞는데요. 45세, 55세 때 이러면 이게 달이 안 나오는 거거든. 요새같이 오래 사는 세상.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함정을 교묘하게 노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 그러나 인생 이제는 진짜 60부터라고 해야 맞을 판인데 그런 이제 저임금으로 게다가 이제 과거에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기를 때는 정말 등골이 빠지지만은 여하튼 대학 졸업하고 하면은 그때 잘 되고 했으니까 한 집안에 3남 2녀 정도 되면은 애 셋 출가하기 전까지는 월급 받아오고 특히 딸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취직해가지고 자기 시집갈 자금을 미치는 다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리 되면은 노후에 그게 대한민국의 고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되긴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자기 노후를 부양시켜줄 세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임금을 받던 난 월급 필요 없어. 그냥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나 시켜줘.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 하나 둘 아니면 아예 없던가 그렇습니다. 그게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안 먹으면은 그게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요즘
달동네 같은데 보면은 한 60, 70, 80 노인네들이 이게 폐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도 결국은 그 나이 때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고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고도의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점점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럼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 젊은이들의 질의, 일자리 질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60 이후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건강에는 막 완전히 도가 터가지고, 이게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빨리 늘어나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등산용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 그렇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총량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구 대비로 보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전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들이요, 한국을 일종의 네. 테스트, 시금석으로 삼아가지고, 여기 다 계속 대리점 만들고, 무지 많아요, 아웃도어 대리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팍팍팍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한 40대의 기대 수명은 100살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참. 저는 얼마나 더 살아야 됩니까? 네? 저는 얼마나 더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 김효진 PD도 한 60년 더 살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 길게 봐야 돼. 그렇게나 오래요? 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야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이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 수명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 수명이 85세에서 85세 안팎일 거예요. 그럼 내 나이에서는 보면 이제 25년 넘은 거지. 기대 수명이라는 건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고 하면 90, 100까지 살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자기 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전에 깨꼬닥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60대와 달리 40대의 경우에는 또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평균 수명이 한 93, 4세로 예정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조금 가다 보면은 점점 더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진 PD는 앞으로 60년 더 살고 하고. 국민연금 잘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늘릴까요, 국민연금? 그래서 하여튼 이 노동계획이라는 게 참 이 정권이 하다 보니까 사악한 의도로 하는데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은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게 의외로 먹힐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악함을 제대로 잘 짚어내는 야당의 지혜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전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언론 환경이라는 게 개판 우번전이야.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정책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집권 세력의 힘은 세구나. 예. 어떻게 이게 이철희 소장의 말 분석대로라면은 이 집권 세력은 벌써 다음 선거 의제 세팅에 발벗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이슈 선점해가지고 쫙 빨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예. 논란이 돼주면 더 좋고. 어떤 측면에선? 새누리당은 선거 전문 정당이야. 예. 진짜 잘해. 그때 유일하게 한번 이슈 파이팅에서 이겼던 때가 2002년 선거입니다. 2002년 선거 이후에는 이슈 파이팅에서 항상 뒤집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뽑힌 대통령들이 개판을 치니까 결국은 선거용 정당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기치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당했으면 됐지 3번 당하면은 그건 진짜 바보 병신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무리 정교하게 선거판을 쫙 가려고 한다손 치더라도 정교하게 짤 수가 있어요. 그게 관건, 검건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묘하게 도청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일단이 드러난 것 뿐이지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전국을 운영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당적 불가의 빅브라더이긴 하지만은 국민들도 병신 바보는 아니거든. 한 번 속을 수도 있고 2번까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 3번 속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새누리당에게는 큰 악재라고 봐야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금문이 있습니다. 그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값이 올랐다는 것이 악재예요. 그리고 그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값이 내렸다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이런 금문이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이미 2번 집권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예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병신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2번이나 집권에 실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잠시 숨 좀 돌리고요. 돌아오겠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열렸죠. 국회 정보위원회의 현안 보고, 국가정보원 원장 등등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병우 국정원장이 직을 걸고 불법 사찰한 일이 없다 이러면서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의혹은 전면 부인 그리고 믿음 호소. 예.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국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자살하기 전에 삭제했다는 파일의 복구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대북 대테러용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실패 10건 등이라고 계략적으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숫자만 나열한 수준이었다고 봐야겠죠?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31건의 실험. 예, 요게 중요해 보입니다. 누굴 대상으로 뭔 실험을 한 건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닐까요? 예. 국정원이 발표한 게 실험용어 31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국정 발표죠. 국정원 발표예요. 예. 내가 보기에는 한 31만 건을 31건이라고 줄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100%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 이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은 이게 바로 삭제된 직후에 바로 하면 그나마 그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일이 지나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죠. 아니, 예. 그거는 아마 안철수 의원의 말을 잘못 옮긴 것 같아. 컴퓨터는 시일이 지난다고 해서 비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의 워딩이 있었죠? 근데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거야. 이제 그 컴퓨터 파일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전부를 삭제하고 예. 새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 헤드만 싹 없애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위에 정보를 덮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삭제한 다음에 바로 복구를 하면은 위에 덮어쓴 게 없으니까 100% 복구가 가능한데 계속 쓰면은 다른 게 막 썼다 지웠다 해버리면은 원본을 그 부분만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군요. 시간이 흐르면 안 된다는 거지. 컴퓨터 가만히 내보고 있는데 한 열흘 있다고 해서 컴퓨터 안에 뭐가 날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IT 좀 식견이 있으시네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예. 이 노트북으로 기사를 송고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IT는 그리고 복잡한 얘기니까. 예. 제일 궁금한 거는 국정원장 얘기 맞다 진짜 이거야. 예. 별거 아니네. 근데 왜 아무것도 자살을 아니겠어요. 했어?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국정원장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나? 취지는 안 끊으면서 국정원 직원 임모 씨는 그런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죽은 사람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구조적 모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장의 호소. 참 모르겠습니다. 한결의 사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없이 믿어달라면 믿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가끔 한결의 사설 제목 보면은 진짜 좀 열받아가지고 쓴 것 같은 제목, 붙인 것 같은 제목이 있어요. 예, 나름 정리했지만 훌륭한 제목이지 사실은. 예, 자 아무리 국정원이 비밀 정보 기관이라고 해도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에서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믿어달라는 강변만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읍소는 비공식적인 친목 모임에서나 통할 일이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네. 민간 전문가가 비밀 엄수를 서약한 뒤 해킹 관련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국정원이 내놓은 역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부적절합니다. 국정원은요,
자료를 직접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신 국정원 기술자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 우리가 잘 설명해 줄게. 이게 역제안. 예. 말로 잘 설명해 주는 게 국정원장처럼 뭐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 모양이지. 요새 정말 예. 이거 공적인 언어가 자꾸 좀 이렇게 좀 희화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마디로 예. 뭔가 숨기는 게 많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꼬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랑 얘기 좀 해. 아이들 설명해 줄게. 그게 알잖아. 뭐 이런 톤이에요. 이 역제안은 그쵸. 이 객관적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어떻게 말로만 이해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공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사들인 해킹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믿어달라는 수준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보위 현안 보고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자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한 정보위원은 다 믿어달라고만 하는 교회 분위기 같았다고 평가했을까요? 근데 참 답답한 거는 이병호 원장의 이 워딩. 네. 예, 카톡 이 도청 못한다, 사찰 못한다, 뭐 이 워딩 등등 이런 류의 워딩. 그냥 그 워딩을 그대로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으로 뽑은 언론사가 여럿이더라고요. 조중동이겠지 뭐. 예. 그리고 또 권력에 약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재단이 주인인 데는 굉장히 약해요. 뭐 저도 참 불행하게도 그 종교재단이 주인인 언론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좀 취약하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저도 뭐 카카오톡을 많이 씁니다만은 예. 카카오톡 도청을 못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이제 카카오톡 도청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써먹지는 못하겠네. 좀 당분간 좀 이렇게 몸을 사려야 될 그렇지. 테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놈한테 야 이 새끼야 하면은 난 그 카카오톡으로 얘기한 건데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 말과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밑에 있는 기관원들에게 야 앞으로 카카오톡 가지고 그 증거를 절대 삼지 마. 큰일 나. 이런 지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나름대로는 좀 곤란해지긴 했겠네요. 국정원도.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뭐 까라면 까는 거지. 아니 그런데 네.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도 이럴까요? 그냥 나와서 기관장이 나와서 믿어주십시오. 못 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그냥 좀 공박하고 그러고 끝나는. 그렇지는 않죠. 과거에 CIA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정확한 팩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 폭로가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후보였던가요? 아니 그는 예대가 후보는 네. 옛날 얘기고 그때가 언제였지? 하여튼 뭐 레이건 때인가? 하여튼 그 언저리예요. 예. 부시 때인가? 그래가지고 부적절한 일이 이제 그 옛날에 그 CIA가 뭐 콜롬비아인가 남아메리카에서 뭐 쿠데타를 획책하고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CIA 국장이 우리나라 이병호처럼 나와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 얘기 안 했어요. 언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의회에서 조사위를 구성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그 대책에 따라서 CIA 계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믿어주세요. 네가 노태우냐? 믿어주긴.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해킹 사태. 아니 뭐 내 얘기했잖아. 이게 사실은 내부 제보 없이는 이게 추가로 커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죠. 하긴 뭐 내부 사람이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엄혹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완전히 허리 밑 사실까지 들통이 나가지고 완전히 개망신당했던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입증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로 볼 때 까불면 죽어라는 분위기가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으며 내부 고발 없이는 이 문제 안 커집니다. 그나마 제가 한 가닥 기대를 갖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장이 됐다는 건데요. 예. 안철수라는 사람을 내가 높이 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안철수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문재인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다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제가 높이 평가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평가할 뿐이에요. 근데 왜 그럼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 기대를 하느냐. 예, 그렇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담당하는 거하고 비전문가가 담당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뭐 바이러스 전문가긴 합니다만은 IT에 대해서 방금 조금 전에도 저기 내가 한 얘기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거든. 그런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이 정말 우리는 전혀 예측도 못했던 그런 사실을 드러내서 그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권 가도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네, 안철수 의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토픽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증원 제안이 정치권 안팎에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엊그제요.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방안, 그래서 비례대표도 또 같이 많이 늘리자,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제5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이른바 국민 뜻을 들어서 즉각 반대했습니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의 연장이겠죠. 당론과는 달리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내심 찬성하는 의원들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계 등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원 정수 증원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공감이 전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일보 사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 수 늘리기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이고요. 논란의 출발점인 야당 혁신위의 제안은 어색합니다. 한국의 주장입니다. 한국일보의 주장, 어색하답니다. 우선 야당 내부개혁이 본령인 혁신위가 전체 정치개혁 의제를 들고 나온 모양새부터 좀 엉뚱하다는 것입니다. 의원 수 증원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것이고요.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각각 200, 100 이렇게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예시했죠. 선관위 제안을 통째로 받아들여도 논리적 정당성이 갖춰지기 어려운 마당에 지역구 의원 감축은 버리고 2대1이라는 비율만 택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예.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재의 246명으로 유지하겠다는 뜻만 강조됐을 뿐인 셈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만연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의식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덧붙였지만 믿업지 않습니다. 의원 세비는 전체 의원 유지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데다 경험치에 비추어 잠시 동결하는 신용에 그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한국일보는 의원 정수 조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거구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갈등을 조정할 다른 방안이 정없다면 하는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여야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이점인 지역감정 해소와 사표 방지, 군소정당 육성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선거구 조정 방안을 여야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런 맞는 얼치기 얘기죠. 언론들의 예. 늘 하는 주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왜 한국일보 얼치기 언론이라고 비난하십니까? 아니, 얼치기 주장이에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왜 얼치기 주장이냐면은 정치권의 어떤 주장이라도 예.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장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가 얘기했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고 보십시오. 예. 비현실적인 방안을 내놨다고 또 지랄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하자면서까지 중대선거구를 제안했는데 그게 됐냐. 니들이 제정신 박힌 놈이냐. 그런 거예요. 물론 김상곤 혁신안의 그 전략적인 무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 정원을 뭐 대폭 축소해서 한 1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한 200명으로 하자. 그런 안 만들어서 내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김상곤 혁신안은 현실을 반영한 아닐 뿐입니다.
말하자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재 구조에서는 불가능해요. 선관위야 책임이 없으니까 하이 지역구 줄여가지고 비례대표 늘려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를 현안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면은 다른 뭐 비례대표를 늘리고 하는 문제는 뭐 완전히 뒷전으로 몰리고 지랄 연명을 다 칠 겁니다. 왜? 자기 선거구가 날아가게 됐는데 지금 다 눈에 비는 게 없지. 그런 없죠. 그런 회의할 때. 그러니까. 해당 의원들. 그 언론들이야 무책임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들은 아이 뭐 그거야 지들 사정이고 그렇잖아요. 해라 하는 거고 그리고 정치권 불신을 기본적으로 조장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진정한 정치 발전을 바란다면은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국회의원들 시원찮은 애들 뽑아가지고 세비면 충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아서 했나? 유권자들 뽑은 거예요. 그 유권자들 세금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원 개견이 못하는 것은 질타를 해야 되지만 정치권 전체를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말하자면 니들 월급만 받아먹는 도둑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권의 발전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미국식 들어보면은 미국은 의원 한 명이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 사무처에 이제 소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정책 개발을 못하는 일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줘요. 일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알뜰하게 써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그런 또 미친놈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몇몇 미친놈들 가지고 정치권을 전체로 매도하는 것은 항상 권력이 정치권은 시끄러운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자기는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니 국회가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300명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따위 논리는 제가 얼치기 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전략적인 미스도 있다 이거야. 아이 뭐 씨발 나중에 지랄을 하든 연병을 하든 그럴듯하게 지역구 정수를 한 100명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겠다 하면은 뭐 하고 막 반대하겠지. 그 언론들은 정말 훌륭한 아닙니다. 근데 훌륭한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핑계 대가지고 그런 비현실적인 안을 내놓는데 분명히 이럴 겁니다. 왜?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일보 사설을 얼치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일보가 얼치기라는 얘기 아니고 논설녀들은 얼치기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중요한 이슈가 정말 산재해 있는 지금입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실 어떻게 좀 갈래를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죠. 뭐.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는 이쯤에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